안녕하세요. 숨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억에 남는 기침 치료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번 동영상의 말미에 기침을 치료하다가 허를 찔린 경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경험부터 언급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환자분은 어린 여자 환자였어요. 기록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차트를 열어보니까 2021년에 오셨던데요. 당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기침을 아주 심하게 했고요. 기억에 남는 것은 기침의 강도뿐만 아니라 보호자분의 걱정이라고 할까요? 기침 치료하러 진주에서 서울까지 오셨으면 당연히 진주 근처의 모든 병원들, 진주 근처의 내과나 이비인후과 그리고 경상대 병원 다 가보셨겠죠. 그렇게 다녀봐도 낫지 않으니까 서울까지 오셨는데요. 보통 치료를 시작하면 의료적인 상담은 데스크 직원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카톡으로 증상 확인도 하고 체크를 하는데요. 정말 카톡하기 좀 힘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우리 아영이 언제 낫는 거예요? 우리 아영이 진짜 이러다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괜찮은 거예요? 원장님, 우리 아영이 이렇게 심하게 기침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세요? 이런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케이스가 왜 기억에 남냐면 이 보호자분의 목소리가 정말 짱짱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젊은 친구들이 흔히 표현하는 말로 음성 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대본 쓰면서 이제 그분 목소리가 음성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 보호자분, 즉 환자분의 어머니가 중국 동북 삼성 쪽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셨던 조선 쪽 분이셨는데요. 경상도 사투리도 억양이 좀 세다 보면 이제 크게 말하면 임팩트가 좀 강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북 쪽 말씨는 정말 어나더 레벨이더라고요. 그 어머님은 그 우렁찬 목소리 때문이라도 제가 어떻게든 낫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빨리 안 낫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환자분이 들어오면 점막 탈수를 일으킨 원인이 무엇일까 싶어서 큰 틀을 한번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여학생은 별로 걸리는 게 없었어요. 당시 기록을 보니까 키 154에 52kg던데 이러면 정상 체중이죠. 그 외에 뭐 살펴보는 게 교정장치하고 있는지, 교정장치하고 있으면 입을 벌리고 잘 확률이 높으니까요. 비염이나 코골이가 있는지, 말을 많이 하는 전공을 하는 게 있는지 등을 보는데 다 괜찮더라고요. 체질적인 부분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약간 화병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워낙 다문화 가정이 보편화되고 있어서 어머님이 중국 분이라는 것이 특별하지가 않은데 뭐 혹시 또 사춘기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티는 안 내지만 고민을 하면서 우라가 생겼나? 의심도 좀 제가 해봤고, 그래서 등에 등여드름도 보고 있는데 또 여드름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점막 활성도를 높여주는 일반적인 치료를 하면서 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한약과 순편한 캔디, 비염고 등을 처방을 했는데요. 2달이 지나도 낫지가 않더라고요. 만약에 이 환자분이 서울 근교라도 있으면 자주 보겠는데 진주에 계시다 보니 자주 뵐 수도 없고 전화통화만 뭐 붙잡고 우리 아이 언제 났냐고 뭐 이 말을만 듣고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좀 답답하고 이제 팔짝 뛸 노릇이었겠죠. 그런데 이분의 치료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다음에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에요. 결론이 뭐였냐면 이 여학생이 꾀병이었습니다. 본인에 오셔서 한약을 드시거나 하면 비보험 치료고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돈을 그렇게 쓰는데 꾀병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 진짜 생각도 못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다음에 이 환자분이 꾀병인 것을 간파해냈어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천돌혈 테스트 때문입니다. 제가 본원에 오시는 모든 기침 환자분들을 늘 만져보는 부위가 있는데요. 여기 이 부위입니다. 여기 제가 자극을 해봅니다. 이 부위의 혈자리 이름이 천돌혈이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천돌혈 테스트라고 부르는데요. 1차 테스트는 이 자리를 그냥 만져보는 겁니다. 막 눌러보는 거죠. 만약에 자극을 해봤는데 환자분이 버텨내면 그 다음에는 좀 더 강한 자극인 2차 테스트를 들어갑니다. 2차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내보면서 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내면서도 여기를 강하게 제가 눌러봅니다. 정상인들은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뭐 목소리를 내면서도 눌러도 자극을 버텨냅니다. 그런데 기관지가 약한 분들 또는 오래된 만성기침, 특히 마른 기침 환자분들은 여기 이 자리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자극을 주면 기침이 터진다거나 아주 불편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이렇게 소리까지 내면서 여기를 막 누르면 아주 심한 기침 환자라면 이 자리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침을 하게 되는데 겨울 방학이 되었으니 서울에 한번 올라와서 한번 점검 한번 해봅시다. 잘 안 나으니까 해서 이 테스트를 하는데 이 부위를 강자극을 하는데도 이 여학생이 그 핸드폰 보면서 멀쩡히 있더라고요. 이런 강자극이 아무렇지 않은데 집에서는 심한 기침을 한다고?
사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영화로 치면 식스센스나 유주얼 서스펙트 그 반전이었던 거죠. 속으로는 참 이거 뭐야 내가 이랬죠. 기침을 하면 아이의 건강을 끔찍히 생각하는 엄마들은 그래 아영아 아프니까 쉬어라 뭐 그랬다거나, 핸드폰 하고 있어도 뭐 별 말 안 하고 하니까 그걸 그 학생이 노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튼 저는 그 학생을 친구실에서 침을 막게 해놓고 어머님만 따로 원장실에서 제가 뵀어요. 따님이 기침이 꾀병이라고 하면 어머님도 자기 딸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을 싸우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에게만은 완곡한 표현으로 이 기침은 시민성 기침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리적인 원인으로 기침이 생기기도 하는데, 제가 이따 아영이를 원장실에서 볼 때는 제가 거짓말을 좀 할 건데 미리 알고 계시라고, 부모님은. 그리고 그 거짓말 내용은 사실은 아니니까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기뜸을 드렸죠. 이제 그 여학생이 침 맞고 나서 다시 제 방으로 들어온 다음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건넸냐면, 아영아, 너의 기침을 내가 잘 고쳐주고 싶은데 이렇게 기침이 지속되면 어쩔 수 없이 대학병원에 가서 너 이제 여기 찢어서 수술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실제로 기침 치료 여기 뭐 찢고 수술하고 이런 치료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환자의 꾀병에는 저도 뻥카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게 진료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땠냐면, 그로부터 1, 2주 지나고 나서 저는 바로 명의 소리 들었습니다. 그 여학생을 제 방에서 다시 봤을 때 저는 사실 이제 나을 거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수술이라는 말이 제 입에서 딱 나오는데 그때 이 학생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이 여학생은 기침 에피소드를 뭐 말하자면 제가 빼놓을 수 없는 친구인데요. 지금은 이제 재밌는 추억으로 남은 일이지만, 이 어머님과 당시 나눴던 카톡을 제가 열어보니까 치료 초반에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더라고요. 제가 원래 누군가랑 이 대화를 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그 상황이 너무 답답했는지 저도 감정 표현이 날이 서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뭐 서로 그렇게 핏대를 세우면서도 뭐 서로 또 포기는 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끌고 가서 이 치료를 해냈던 경우인데요. 아마 시청자분들은 천도율 테스트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을 텐데요. 기침의 호전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 이런 숙달된 테스트 방법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학생이 꾀병임을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거고, 그 수렁에서 아마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환자분은 정말 기억에 남았던 환자분이라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꾀병 같은 특수한 경우도 있었지만, 기침 환자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까다로운 유형은 뭐냐면, 몸이 심하게 말랐다 플러스 땀이 잘 나지 않는다, 이 조합입니다. 보통 이비인후과나 내과, 대학병원 다 다녀봐도 낫지 않아서 오는 기침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 유형이 가장 많은 편인데요. 이제 작년이죠. 시청자분들은 2024년 여름이 유달리 더웠던 걸 이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뉴스에 연일 최장 열대야로 기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침 환자는 그 여름에 오셨던 재수하는 남학생이었는데요. 그 더운 여름날에 검정 긴팔 후드티 두꺼운 걸 입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추위에 민감하고 땀도 잘 안 나고 소화기도 약하고 체형도 좀 말랐고 이런 체질을 건성기관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와, 근데 그 더운 여름날에 19살 남학생이 그렇게 두꺼운 후드티를 입고 온다? 그때 그 환자를 봤을 때 사실 이게 얼마 안 됐을 때긴 한데 이거 좀 여정이 길겠구나 싶더라고요. 남학생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나이의 남자애들은 뭐 돌도 씹어 먹는다고 하죠. 더위도 많이 타고 땀도 무지 많고 에어컨 최대한 세게 틀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 더운 여름날에 꽤나 두터운 긴팔 후드티를 입는다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자기는 스스로는 에어컨이 정말 싫어요. 그리고 나는 땀이 안 납니다, 이 소리입니다. 땀이 많이 나고 그러면 이제 옷이 막 쩍쩍 달라붙고 더우면 절대 그런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 환자분은 제가 이제 침을 놓으려고 피부를 보면 정말 건조했는데요. 제가 침을 놓으면 항상 엎드리라고 하고 등반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손으로 제가 등판을 만져봤는데 온기도 있고 탄력도 괜찮고 살집도 어느 정도 있고 핫팩을 해놓으니까 뭐 땀도 잘 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손으로 이제 등가죽을 만져봤는데 윤기도 없고 살집도 없어서 침을 놓는데, 원래 침을 놓으면 이렇게 서야 됩니다. 근데 이 피부가 얇으니까 침이 서 있지 못하고 힘없는 모내기 한 것처럼 탁 누워버리고, 그리고 핫팩에 적외선까지 했는데도 땀이 안 난다. 둘 중에 누가 호흡기가 건강할까요? 좀 느낌이 오시나요? 저는 그걸 보는 겁니다. 호흡기가 튼튼하려면 기초 체온도 잘 유지가 되면서 손발도 따뜻하고 심장이 잘 짜주면서 수분이 쭉쭉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먹은 수분이 잘 흡수가 된 다음에 혈액순환에 힘을 받아서 점막까지 팍팍 들고 들어가야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맞습니다. 수분의 보급이 원활치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체질은 한번 히터나 에어컨을 강하게 접한다거나 또는 건조한 공간에서 하루만 자고 나면 확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수분을 채우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는 분들이죠. 어떤 사람이
가죽이 양상하면 수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적은 것이고요. 땀이 없다 이러면 수분이 잘 돌지가 않은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여름에도 땀 한 방울 이제 안 나던 남학생도 사실 이런 경우에 속하는 거죠. 실제 임상에서는 근데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더 많은 편입니다. 제가 호흡기 질환의 백과사전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보면 몸이 마르면서 어릴 때는 결핵을 앓고, 나이 들면서 폐기종 진단을 받고, 어느 시점에는 폐섬유화 진단도 받고, 어느 순간부터는 가래가 보이길래 가래 배양 검사를 해보니까 비결핵 항상균 NTM 진단도 받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그 호흡기 히스토리를 쭉 거슬러서 이게 처음으로 올라가 보면 제일 처음에 오는 호흡기 이상 신호가 뭐냐면 목이 마른다, 또는 목에 가래 끼는 느낌이 있으면서 마른 기침을 한다. 이 부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질의 분들이 중년을 넘어서면서 기침을 하기 시작할 때는 이게 단순히 기침이 아니라 큰 경고음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침 치료에서 까다로웠던 경험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기침은 단체입니다. 아니 원장님, 감기도 아니고 만성 기침, 마른 기침이 단체로 올 수도 있나요? 이런 의문을 가질 법도 한데요. 이분들이 한 번에 몰려서 오신 것은 아니고 소개와 소개를 이렇게 꼬리를 물고 오셨던 숙명여고 동창생 분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노년의 어떤 남자 환자분을 치료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남자 환자분과 같이 오셨던 그 아내분이 숙명여고 출신이었나 보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동창모임을 갔다가 호흡기로 고생하는 친구들 보고 나서 남편이 뭐 여기 가보니까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인지 그 본원을 추천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를 믿고 추천해 주셨는데다가 뭐 도리상 이제 그 믿음에 보답을 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뭐 소개한 자는 아무래도 책임감이 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숙명여고팀이 기억에 남냐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 숙명여고가 이런 학교였구나 라는 그 임팩트 있는 느낌 때문입니다. 저는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고등학교가 아니라 지방의 평범한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파락군이나 뭐 특목고 이런 것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뉴스에서 그런 기사를 접하긴 했지만 남의 나라 이야기였죠. 영부인을 배출하기도 한 좋은 학교, 숙명여고 하면 뭐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소개로 오시는 70대 후반의 숙명여고 그 비슷한 또래 동창생 분들이 정말 거진다 잘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참고로 저는 호흡기 치료를 하면서 간혹 환자분들에게, 환자분 호흡기 치료에서 큰 집은 절대 좋은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실제로 그래요. 제 채널에서도 가습기 트는 것은 호흡기 치료에서 어떻게 보면 기본 옵션이라는 말을 해드린 적이 있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는 집요하게 체크합니다. 가습기를 트셨나 안 트셨나 이건 물어보질 않아요. 저는 치료를 하러 들어오시면 처음에 습도계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습도가 몇 프로였는지 이제 우리는 숫자로 이야기를 합시다. 이렇게 처음부터 선을 딱 긋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데요. 숙명여고 출신의 분들 중에서 이 습도 잘 맞추는 분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집이 커서 그래요.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70대 후반 거의 이제 80에 다가서는 할머니 분들이 호흡기 점막의 활성도가 빠르게 높아질까요? 사실 그렇지 않겠죠. 나이가 들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고 손발이 차집니다. 그게 노화의 본질이고요. 턱의 힘도 빠지기 때문에 팔자주름이 생길 때가 되면 잠을 주무시는 동안 입도 벌어지기 때문에 자는 동안 입에 침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70대 후반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체질 개선뿐만 아니라 수분을 빼앗기는 환경적인 요소가 있으면 제가 그걸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 방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습도 조절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제가 드린 한약과 캔디로 만들어낸 이 점액이 자는 동안 말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습도 조절을 용이하게 겨울에는 좀 작은 방에서 주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제일 작은 방도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차트에 찍힌 주소를 보니까 그럴만도 하더라고요. 지금도 숙명여고가 명문이지만 예전에 숙명여고가 뭐 3대 여고라고 해서 정말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숙명여고의 그 당시 유형이었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숙명여고 출신의 환자분이 소개로 오시면 저는 물론 이제 지금은 이런 부분을 이미 머리에 넣고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치료가 충분히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소개가 계속 이루어졌겠죠. 다만 오늘 제가 기침치료의 마지막에 숙명여고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이유는 철저하게 제 계산된 행동입니다. 이것은 숙명여고 동창에게 어필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호흡기 중환자분들이죠. 우리가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도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숙명여고라고 하는 단어는 그 부분을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대명사로 차용해 온 거예요. 호흡기를 정말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레벨의 환자분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어떤 환경이 호흡기에 최적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넓은 방과 높은 층고, 성능 좋은 공기청정기, 수전을 자주 갈아준다, 공기 좋은 곳을 이사 간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지엽적인 부분일 수 있고요.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침이라고 하는 환자는 어떤 조건에서 저는 웬만하면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중환자 레벨이죠. 기관지확장증, 비결핵강경균, 폐섬유증, COPD 이런 질환들은 절대 대충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기침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호흡기 중환자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다 시청자분들을 배려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채널의 성격을 구독자 늘리고 모든 대중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호흡기 환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채널,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한 필모그래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내용에서 환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재미도 없고 도움도 받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